12월 1일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극작가 이강백 작가의 생일인데요.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분 5으로 등단한 후 거의 해마다 장편 희곡을 거르지 않고 발표했으며 다른 장르 글쓰기는 하지 않고 오직 희곡 창작에만 집중했습니다. 50년간 쓴 장편 희곡 47편을 모아 총 9권의 전집을 낸 희곡 작가는 이강백이 유일한데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은 지체장애자이지만 연극에 대한 열정으로 독학으로 희곡을 공부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희곡 작가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은 2002년 한국일보에 기고한 원고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전주에는 순회극단들이 자주 왔고 특히 임춘행 여성국극단의 공연은 최고 인기였는데 난 그 극단의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를 5번이나 보았다. 그들은 이중모순의 표본인데 호동왕자를 사랑한 낙랑공주는 자명고를 찢어야 했다. 자명고도 보존하고 사랑도 성취한 낙랑공주는 없다. 호동왕자 역시 이중모순인데 낙랑공주를 사랑하면 할수록 공주는 죽게 되어 비탄에 빠진다. 전주에는 유명한 사기꾼이 살았다. 누구나 그 사기꾼에 속았는데 나의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직업이 운전수인 그 사기꾼은 아버지를 유혹했다. 춘천에 가서 군용 트럭을 불화받아 버스로 개조해 팔면 아주 큰 돈을 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집을 저당 잡히고 빚을 얻어 사기꾼과 함께 춘천으로 갔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다. 그러나 불화받은 군용 트럭은 춘천을 벗어나자 고장났고 운전수는 끊임없이 수리하였고 트럭이 전주에 도착했을 땐 트럭값보다 수리한 돈이 몇 배나 더 들었지만 마침내 완전히 멈췄다. 전쟁 때 피난 가듯 우리 가족은 전주를 떠나 서울로 갔다. 난 그 사기꾼이 아니었으면 서울로 오지 못했고 서울에 오지 않았으면 많은 연극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서울에서 연극을 많이 보고 나서야 나도 희곡을 쓸 수 있었으니 내가 극작가가 된 것은 그 사기꾼 덕분이었다. 그렇다. 이중모순. 이중모순의 인생에는 놀라운 순간이 있다. 원수가 은혜를 베푼 자였음을 알게 되는 극적인 순간이다. 12월 2일 오늘은 한국 현대문학의 거목 박경리 작가의 생일인데요. 26년이라는 세월 동안 원고지 4만 장 20권으로 구성된 대하소설 토지를 완성하였습니다. 토지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는 이들을 생생하게 그려냈는데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만 무려 800명이라는 사실. 민족의 역사와 인간 군상을 방대한 서사로 그려낸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박경리 작가의 인생은 소설만큼이나 파란만장했는데요. 소설을 쓰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내 인생이 행복했더라면 난 문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난 전쟁 미망인이었어요. 불행의 상징이죠. 가난하지만 애 데리고 부모 모시고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기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불행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소망 말이죠. 1926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박경리는 4년제 고등학교인 진주고등 여학교를 5년간 다녔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 1년간 휴학해야만 했습니다. 동급생이 선배가 되고 후배가 동급생이 되는 낯설은 학창시절을 보냈는데요. 소외감 때문에 독서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은행에서 일했는데요. 일본 유학을 마친 남편과 결혼하여 남편 직장이 있는 인천으로 이사합니다. 박경리는 인천에서 살 때 헌책방을 열었는데요. 책을 팔기보다는 책을 읽는 데 더 몰두했다고 합니다. 박경리는 이 시기를 두고 가난했지만 가장 황홀했던 시기였어요. 헌책방에서 많은 책을 읽은 덕분에
작가로서의 내면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박경리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남편을 잃고 3살이던 아들도 세상을 떠나는데요. 인생의 고통을 견디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끝나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데요. 유방암 판정으로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받습니다. 당시 토지 일부를 집필하던 중이었는데 수술 직후에도 고통을 참아내며 원고를 썼다는 사실. 그 세월 옛날에 그 집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모진 세월 가고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12월 3일) 오늘은 헤비메탈의 제왕, 블랙 사바스의 보컬이자 어둠의 왕자라는 별명을 가진 오지 오스본의 생일인데요. 전 세계 1억 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한 헤비메탈의 전설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 100명에 포함되었으며 헤비메탈 장르를 창시한 뮤지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지 오스본과 블랙 사바스는 그로테스크한 컨셉 때문에 한때 악마 숭배자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요. 재밌는 건 오지 오스본은 세례를 받았으며 블랙 사바스의 창단 멤버 모두 기독교인이거나 카톨릭 신자라는 사실. 블랙 사바스의 노래 가사는 오히려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메시지를 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의 위선을 고발하거나 인간의 어두운 본성에 대해 경고하는 노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 사바스는 어떤 이유로 어둡고 무서운 이미지를 연출했을까요? 1948년 영국 버밍엄에서 태어난 오지 오스본은 출생지 자체가 헤비메탈적인데요. 중공업 공장지대가 모여있는 동네에서 거칠게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난독증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15살에 학교를 자퇴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했으며 절도죄로 6주간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스본을 새로운 길로 이끈 건 음악인데요. 비틀즈 음악을 들으며 뮤지션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19살이 되던 해 베이스 기타 연주자 버틀러가 밴드를 결성하는데요. 오지 오스본에게 연락해 팀이 결성됩니다. 처음에는 블루스 음악을 연주하는 평범한 밴드였는데요. 밴드 이름은 지구라는 뜻을 가진 어스. 하지만 다른 밴드 이름과 겹친다는 걸 알게 되자 새로운 이름을 고민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영화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목격합니다. 공포영화를 보기 위해 기다리는 줄이었던 것. 사람들은 왜 돈 내고 무서운 걸 보러 오는 걸까? 무서운 걸 좋아하나 보지. 우리도 겁나 무서운 음악을 해보면 어때? 당시 개봉한 공포영화 제목이 블랙 사바스. 헤비메탈의 전설 블랙 사바스는 이렇게 탄생했다는 사실. (12월 4일) 오늘은 스페인 내전을 일으킨 주동자이자 내전 이후 정권을 장악한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생일인데요. 무려 36년간 스페인을 독재했습니다. 1936년 2월에 실시한 스페인 총선에서 우파연합 국민파가 좌파연합 공화파에게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 패배하자 군부 세력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군부 세력은 군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정권을 쉽게 장악할 줄 알았는데요. 쿠데타에 반대하는 좌파연합 공화파가 강력히 저항하여 쿠데타는 전쟁으로 바뀝니다. 이를 스페인 내전이라고 하는데요. 2년 8개월간 지속된 스페인 내전은 사망자 50만 명, 망명자 45만 명,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1892년에 태어난 프랑코는 15살에 육군학교에 입학,
19살에 장교로 인간하는데요. 빠르게 출세하기 위해 아프리카 모로코 전투에 자원합니다. 모로코에서 웨인 부대를 창설하고 23세에 대위, 33세에 최연소 장군으로 승진하며 군 내부 엘리트로 인정받는데요. 공포를 통해 질서를 세운다는 원칙으로 모로코 독립군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며 명성을 떨칩니다. 프랑코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은 건 1934년 아스투리아스 광부 진압 사건인데요. 광부 노동자들의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는 웨인 부대를 동원하여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학살합니다. 사망자는 민간인 포함 2,000명 이상, 체포된 이는 3만 명이 넘었는데요. 수백 명을 직결 처형하고 고문하며 공포의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우파 보수층은 프랑코의 등장이 열광하는데요. 공산주의자 놈들을 단번에 처리했다. 가톨릭 교회를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한 영웅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참된 리더다. 프랑코는 카톨릭 보수 세력의 신앙심을 이용하여 카톨릭을 지키는 수호자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요. 스페인 내전이 끝나자마자 라이벌이 될 만한 군부 핵심 인사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국가원수 겸 총사령관이 되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을 장악합니다. 스페인 내전의 영웅은 스페인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변신하는데요. 모든 정당을 해산하고 헌법을 폐지합니다. 언론과 교육을 검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암살하거나 납치 고문하면서 사망하는 1975년까지 36년간 스페인을 독재합니다. 쿠데타가 성공하면 예외 없이 독재로 이어진다는 사실. 역사상 아카데미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이는 누구일까요? 월트 디즈니.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횟수만 59회,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건 무려 26회.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깨지지 않을 기록일 겁니다. 월트 디즈니가 아카데미상을 많이 받은 이유는 그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했기 때문인데요. 컬러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만들었으며 장편 애니메이션을 처음 만든 이도 월트 디즈니입니다. 12월 5일 오늘은 전설적인 애니메이터이자 영화 제작자인 월트 디즈니의 생일인데요.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 디즈니 컴퍼니의 설립자입니다. 미키마우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캐릭터들을 창조하고 세계적인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는데요. 화려해 보이는 월트 디즈니의 인생은 수많은 실패와 도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01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월트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요. 신문 일면의 만화를 베끼며 그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10살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는데요. 16살이 될 때까지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배달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달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돈을 벌기 위해 미성년자인 월트는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운전병으로 입대합니다. 2년간 군복무 후 전역한 디즈니는 광고회사에 들어가지만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해고당하는데요. 결국 애니메이션 회사 레포그램 필름사를 직접 설립합니다. 20살이 되기 전 회사를 창업하고 대표가 되지만 야심차게 만든 회사는 쫄딱 망하고 마는데요. 이번엔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 헐리우드로 갑니다. 하지만 어떤 영화사도 그를 고용하지 않는데요. 결국 형 로이와 함께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를 창업하며 다시 애니메이션 제작에 집중합니다.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처음 만든 캐릭터는 오스왈드 래빗, 토끼 캐릭터인데요. 인기를 얻게 되자 작품 제작을 의뢰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저작권을 뺏기고 맙니다. 배신당한 월트는 돌아오는 기차에서 분노를 삭히며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데요. 바로 미키마우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전설이 되었다는 사실. 당신이 꿈꿀 수 있다면 이룰 수도 있답니다. 비비디 바비디보.
유모차 공수작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50년 12월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연합군은 서울을 버리고 남쪽으로 후퇴해야만 했는데요. 서울은 곧 빼앗길 위기였고 영하 20도의 혹한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공군 목사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은 전쟁으로 거리를 헤매는 전쟁과 천여 명을 보호했는데요. 긴급 철수 명령이 떨어지자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배편을 마련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트럭 한 대에 아이들을 수십 차례씩 번갈아 태워 3일 만에 겨우 인천항에 도착했는데요. 100명도 탈 수 없는 낡은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를 기다리던 도중 아이 8명은 추위를 견디지 못해 사망하고 나머지 아이들도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블레이즈델 목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수송선을 이용해 아이들을 피난시키려 했는데요. 문제는 인천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아이들을 이동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예병대 트럭 14대가 시멘트 수송을 위해 인천항에 나타났는데요. 긴급 명령이 떨어졌다.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아이들을 태워 김포공항까지 즉시 이동하라. 그런 명령은 없었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미해병대는 아이들을 김포공항으로 이동시켰고 전투수송기 16대의 아이들을 태우고 전쟁의 포화가 닿지 않는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전투수송기에 탄 아이들의 수는 1,059명. 수송기에 아이들을 태우는 모습이 마치 유모차를 나르는 것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유모차 공수작전. 12월 20일 제주도에 도착한 아이들은 무사히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브레이스델 중령은 군사작전 명령을 어긴 이유로 군사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왜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군법을 위반했는가? 죽음에 몰린 아이들을 보고도 지켜보는 일이 군인의 임무라면 나는 군복을 벗고 당장 전역하겠습니다. 블레이스델 중령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은 훗날 영화 배틀힘이란 제목으로 만들어져 영화 수익금 전액을 전쟁 고아를 위해 기부했다는 사실. 배틀힘의 우리말 뜻은 전장에 울려 퍼진 찬송가. 12월 7일 오늘은 한국 라디오 방송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라디오 진행자 DJ 이종환의 생일인데요. 1964년부터 2011년까지 40여 년 넘게 라디오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별이 빛나는 밤에,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이종환 최유라의 여성시대, 지금은 라디오시대 등이 있는데요. 특히 56년의 역사를 가진 별이 빛나는 밤에를 음악 중심의 인기방송으로 만든 이가 이종환이란 사실을 아시나요? 별이 빛나는 밤에가 처음 방송된 건 1969년인데요. 음악방송이 아니라 사회 명사를 초빙해 대담을 나누는 교육방송이었다는 사실. 방송 시간도 밤 11시에 시작해서 15분 만에 끝나는 짧은 방송이었는데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루 종일 공부에 시달렸는데 심야에 또 교육방송이라니. 별이 빛나는 밤에는 방송 시작 1년도 안 되어 2명의 아나운서를 바꿨는데요. 인기가 너무 없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프로그램 폐지 위기를 맞습니다. 방송국은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당시 명동의 유명한 음악다방 디쉐네에서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DJ 이종환을 3대 별밤지기로 영입합니다. 이종환은 딱딱한 대담 형식을 과감히 버리고 음악다방에서 진행하는 DJ처럼 음악을 들려주고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줬는데요. 정겨운 입담과 주옥 같은 팝송이 심야 시간대 라디오 전파를 타자 청소년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의 전설은 이렇게 탄생했다는 사실.
라디오 프로를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음악을 시그널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별이 빛나는 밤의 시그널 음악은 56년간 같은 음악을 사용 중입니다. 프랑크 푸르셀 악단이 연주하는 맥시 쉐리, 뜻풀이하면 고마워요 내 사랑. 오프닝 음악을 선곡한 이도 이종환입니다. 재밌는 건 2000년대 초반 별밤 시그널 음악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21세기인데 새로운 시그널 음악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시그널 음악을 바꿉니다. 장난 아니야? 이게 무슨 별밤이야. 별밤의 그 느낌이 아니잖아. 나의 별밤을 돌려줘. 청취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바람에 며칠 만에 다시 원곡으로 복귀했다는 사실. 라디오는 시대의 유행을 쫓는 스타가 아니라 추억을 간직해주는 오래된 친구 같으니까요. 12월 8일 오늘은 한국영화계의 살아있는 전설,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영화 취하선으로 칸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며 한국영화를 세계 무대에 알린 임권택 감독의 생일인데요. 1962년 영화감독 데뷔 이후 무려 102편의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한국영화 역사상 100편 이상 연출한 최초의 감독이며 영화 서편제로 한국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영화 최고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임권택 감독도 시작은 매우 평범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34년 전라남도 장성에서 태어난 임권택은 아버지와 삼촌이 빨치산 활동을 하다 반역자로 몰려 집안 전체가 몰락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가출하여 무작정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생존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는데요. 미군 부대에서 벌이는 낡은 전투화를 모아 고쳐서 되파는 구두 수선공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휴전이니 미군 부대에서 전투화 받기도 힘들다. 굶어 죽게 생겼다. 웃잖아. 형님, 요즘 서울 가면 영업하는 일거리가 억수로 많다는데 고마다 때려치우고 우리도 서울 갈까 예? 갈 거면 빨리 가자. 권태가 니도 가자. 일거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한 구두 수선공들. 임권택도 따라갑니다. 21살에 처음 시작한 영화일은 장하홍련전의 제작부 막내. 무거운 짐 나르는 일부터 청소, 심부름 등 온갖 일을 다하며 어깨너머로 영화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 임권택은 영화 소품부와 제작부, 연출부를 거쳐 5년 만에 조감독을 맡는데요. 임권택이 만든 영화 예고편을 보고 영화사 대표가 연출을 제안합니다. 1962년 두만강아 잘 있거라를 시작으로 감독 입봉하는데요. 10년간 50여 편의 영화를 찍으며 무수히 많은 실패를 했다는 사실. 1년에 무려 5편을 찍었다는 얘긴데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영화는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일자리에 지나지 않았어요. 악바리 소리 들어가며 발버둥 쳤어요. 감독으로 입봉하고서도 싸구려 영화를 만들며 겨우 연명했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만든 저급한 영화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임권택은 스스로 싸구려 영화 50편을 만들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수많은 실패와 실패한 영화들에 대한 지독한 환멸이 한국 영화의 거장을 만들어낸 원동력이라는 사실. 늦은 밤 바바리 코트에 선글라스를 끼고 도시를 하염없이 헤매는 금발의 여성 킬러. 왕가희 감독의 영화 중경삼님이 떠오르실 텐데요. 원조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존 카사베츠 감독의 영화 글로리아. 글로리아는 존 카사베츠 감독이 1980년에 만든 영화인데요. 마피아에게 쫓기는 아이를 보호하는 여성 킬러 이야기입니다. 금발의 여성 킬러가 거구의 남성 마피아들을 향해 거침없이 총을 쏘고 바바리 코트에 선글라스를 끼고 뉴욕을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흔들리는 핸드헬드 카메라. 도시의 거리를 헤매는 비밀 가득한 여성. 스토리가 아니라 인물 감정을 따라가는 화면.
왕가희 감독의 중경삼림은 영화 글로리아의 오마주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 12월 9일 오늘은 1960년대 미국 독립영화를 개척한 미국 독립영화의 전설 존 카사베츠의 생일인데요. 배우이자 각본가, 영화감독입니다. 카사베츠는 헐리우드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감독의 자유로운 연출을 보장하는 독립영화 제작 방식을 확립한 인물로 평가받는데요. 클라우드 펀딩이란 단어조차 없던 1959년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영화들 죄다 가짜예요. 헐리우드는 사람의 진짜 얘기를 다루지 않아요. 내가 영화를 만든다면 헐리우드보다 훨씬 잘 만들 수 있어요. 만약 사람들의 진짜 얘기를 담은 영화를 보고 싶다면 단 $1라도 보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카사베츠의 연습실로 수많은 편지들이 쏟아지는데요. 편지엔 정말로 $1 지폐가 들어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2,000가 모였는데요. 이 소식에 지인들이 추가로 기부하고 다른 영화 감독들은 카사베츠가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값비싼 카메라 장비를 무료로 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영화가 섀도우즈, 그림자들. 영화 그림자들은 헐리우드 시스템 밖에서 제작된 최초의 장편 독립영화 중 하나인데요. $40,000의 저예산으로 40일간 촬영하여 완성했습니다. 카사베츠의 데뷔작 그림자들은 베니스 국제영화제 비평가상을 수상하며 독립영화의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사실. 재밌는 건 카사베츠는 수년간 100여 편 이상 TV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했는데요. 연기를 한 이유가 영화를 찍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헐리우드에서 잘 나가는 연기파 배우지만 헐리우드 밖에서 자유롭게 영화를 찍은 카사베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사실. 12월 10일 오늘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외교관, 시인이자 사상가인 허균의 생일인데요.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집필했습니다. 홍길동전은 조선시대 신분차별제도인 서얼금고법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서얼이란 양반 아버지와 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부르는 말인데요. 어머니가 첩일 경우 신분에 따라 서자와 얼자로 구분했습니다. 양인 출신 첩의 자식은 서자, 노비 출신의 첩의 자식은 얼자라 하였는데요. 홍길동은 얼자였습니다. 얼자는 문과 급시를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으며 묵과에는 응시 가능했으나 승진을 제한받았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차별받았는데요. 본처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가 상속받는 재산의 10분의 1만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홍길동전은 서얼의 원통함을 영웅담으로 풀어냈는데요. 홍길동전과 유사한 실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조선왕조실록에 칠서지옥이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달 문경세제 길목에서 도적들이 행상인을 죽이고 은하 수백 냥을 탈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적들은 곧 체포되는데 7명의 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천한 도적들이 아니다. 은하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한 다음 반역하려 하였다. 서울 출신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7명의 서얼이 일으킨 반란. 허균이 홍길동전을 쓴 이유인데요. 7명의 서얼 중에는 허균과 사상적 동료인 허홍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7명의 서얼들은 반역죄로 처형당하지만 소설에서 서얼 출신의 홍길동은 탐관오리를 혼내주고 율도국으로 가서 왕이 되어 신분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홍길동전이 쓰여진 지 약 300년 후 몰락해 가는 조선에 활빈당을 자처하는 이들이 실제로 등장하는데요. 홍길동을 선조라 부르며 탐관오리의 집을 습격하여 약탈한 곡식과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들은 1900년 한성신보에 활빈당 선언을 발표하는데요. 요사스런 저 외놈들이 들어와 개화를 읊조리고 조정의 간신들과 함께 대궐을 범하고 난동을 일으키는데도 사직을 보호할 사람이 없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랴. 활빈당은 모두 도둑이란 이름을 버리고 의병이 되어 독립운동에 뛰어듭니다. 소설은 허구의 이야기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 12월 11일 오늘은 러시아의 양심이라 불리는 20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생일인데요. 소련 강제수용소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와 병원을 통해 소련 사회의 역갑을 은유한 소설 안병동으로 197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솔제니친은 러시아 문학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 세계가 직면한 도덕과 정의의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했기에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솔제니친은 전쟁, 수용소 감금, 암치료 등 자신이 직접 겪은 현실을 바탕으로 소설을 창작했는데요. 국가의 체제 강요가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집요하게 탐구하고 자유를 빼앗길지라도 인간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을 문학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918년 소련에서 태어난 솔제니친은 대학에서 물리와 수학을 전공했는데요. 인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역사와 철학, 문학 전문학교 과정을 이수합니다. 21살이 되던 해 결혼하고 대학 졸업 후 시골에서 교사로 일하며 지내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포병장교로 입대합니다. 1945년 6월 소련 육군 소령으로 진급하고 전쟁 후에도 장교로 근무하는데요.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의 분별력을 의심하는 편지를 친구에게 보냈다가 체포되어 무려 10년간 강제수용소 굴락에 수감됩니다. 시베리아에 위치한 강제수용소는 영하 40도의 기후 속에서 노동을 강요했는데요.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 움직여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굶주림과 폭력, 고문이 매일 일어나는 곳에서 10년을 지낸 솔제니친은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통해 강제수용소의 하루가 어떤지를 묘사하는데요.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투쟁을 보여주며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소설 발표 후 반체제 작가라는 낙인이 찍혀 1969년 추방되는데요. 소련이 붕괴된 1994년이 되어서야 러시아로 돌아올 수 있었단 사실. 러시아가 거쳐온 고난은 우리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우리를 파멸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 믿습니다. 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역사가 우리 기억뿐만 아니라 양심을 되살려 줄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번영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에 있습니다. 12월 12일 오늘은 영화 감독들의 감독, 일본의 전설적인 영화 감독 오즈 야스지로의 생일인데요. 대표작 동경이야기는 2012년 전 세계 감독들이 뽑은 역대 최고의 영화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오즈 야스지로는 세계적인 영화에서 상을 받은 적은 거의 없는데요. 국제영화제에 자신의 영화를 출품하지 않았다는 사실. 나는 일본 영화를 만들 뿐이다. 수출용 일본 요리는 만들지 않는다. 가장 일본적인 것을 영화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 오즈는 일본인의 일상, 가족, 세대 간의 단절과 소통을 주제로 영화를 찍었는데요. 국가와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누벨바그 감독들은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를 보며 오즈의 영화는 세계인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같습니다. 그는 가장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인간의 슬픔과 기쁨을 포착하는데 천재적이었어요. 영화의 전설 천재로 추앙받는 오즈 야스지로가 학창시절에는 낙제생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03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오즈는 10살 때 아이들은 공기 좋은 시골에서 자라는 게 좋다는 아버지의 교육관 때문에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교통이 불편해 중학생 때부터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매일 기숙사에서 도망쳐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문제학생으로 유명했는데요. 기숙사에서 몰래 술 마시다 걸려 쫓겨나기도 했으며 영화에 빠져 사느라 성적도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시험에선 여동생에게 대리시험을 부탁하다 발각되어 낙방하는데요. 1년간 재수하고 시험 쳤지만 또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는 사실. 학업을 포기한 오즈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골마을 학교에서 임시교사로 일하다가 영화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고 도쿄로 돌아옵니다. 영화사 주주인 삼촌을 설득해 영화사에 입사하는데요. 촬영 조수로 영화 일을 시작합니다. 4년 후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는데요. 그의 데뷔작은 참외의 칼이란 사극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쫄딱 망했는데요. 내가 찍었지만 정말 재미없다 라고 자책하며 자신이 연출한 영화 목록에서 지우려 했다는 사실. 최종 학력 중졸의 낙제생.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실패를 통해 성장했기에 세계적인 거장 오즈 야스지루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 12월 13일 오늘은 19세기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인 하이니 하이네의 생일인데요. 괴테, 실러와 함께 19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시인으로 평가받습니다. 재밌는 건 하이네는 초기에는 낭만주의 시를 썼지만 사실 낭만주의 시보다는 사회 비판적인 시와 글을 더 많이 발표했는데요.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하이네는 30살에 첫 번째 시집을 발표하는데 시집 제목은 노래의 책. 시집이 출판되자마자 수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며 가곡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이네가 쓴 시로 가곡을 만든 작곡가들이 누구냐면 슈만, 슈베르트, 브람스, 볼프 등 이외에도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이란 사실. 19세기는 가곡의 황금기였는데요. 낭만주의 시인과 작곡가들이 만나 주옥 같은 가곡을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하이네의 시는 수많은 가곡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화려하고 현란한 수식어가 들어간 낭만주의 시와 달리 하이네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운율에 맞춰 시를 썼기에 작곡가들이 멜로디를 붙이기가 좋았습니다. 재밌는 건 우린 이미 하이네의 시로 만들어진 가곡을 알고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한 번쯤 불러봤을 겁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쓸쓸한 이 말이 가슴 속에 그립게도 끝없이 떠오른다. 독일 민요로 알려진 로렐라인데요. 사실은 독일 민요가 아니라 1837년 작곡가 프리드리히 지러가 하이네 시에 곡을 붙여 만든 가곡이란 사실. 하이네의 가곡이 민요로 왜곡된 건 나치 정권의 문화 탄압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하이네가 유대인이었기에 하이네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렐라의 노래는 작자 미상, 라인강 근처의 민요 등으로 표기되었는데요. 나치 정권이 아무리 지우려 해도 사람들이 노래하는 걸 막을 수 없었기에 오늘날까지 전해졌다는 사실. 권력의 힘은 한순간이지만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예술은 영원하다는 사실. 대한민국 제1호 가수는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현인. 12월 14일 오늘은 대한민국 제1호 가수 현인의 생일인데요. 광복구 1947년 정식 앨범을 발매한 첫 번째 가수입니다. 첫 번째 앨범 타이틀은 신라의 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들리어온다. 첫 번째 앨범 신라의 달밤인데요. 독특하게 떠는 창법으로 한 번만 들어도 바로 기억되는 획기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현희는 당시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이가 없던 시절에 성악을 전공하고 재즈와 샹송 등을 연구하며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한국 대중가요의 현대화와 다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희는 신라의 달밤 외에도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는데요. 대표곡으로는 뱃삼의 무초, 서울 야곡, 비 내리는 고모령, 굳세어라 금수나 등이 있습니다. 1950년대는 TV가 보급되기 전이라 라디오를 통해 현인의 노래가 흘러나오면 전 국민이 다 같이 따라 불렀다는 사실. 1919년 부산에서 태어난 현인은 유복한 집안에서 성장하여 어릴 때부터 다양한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부 활동을 하며 트럼펫으로 팝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1938년 일본 유학을 가는데요. 아버지는 현인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보낼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도쿄 음악학교 성악과에 진학하는데요. 분노한 아버지는 학비를 끊었지만 현인은 포기하지 않고 막노동을 하면서 음악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1942년 대학을 졸업하는데요. 태평양 전쟁으로 강제징용이 시작되자 중국 상하이로 피신 가서 악단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복 후 귀국하여 악단을 조직해 극장을 순회하며 공연 활동을 하는데요. 당시 유명 작곡가인 박시춘이 찾아와 자신이 만든 곡을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곡이 바로 신라의 달밤. 재밌는 건 현인은 처음에 신라의 달밤을 부르는 걸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난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성악가입니다. 유행가 따위 부를 수 없소이다. 하지만 거듭해서 부탁하자 며칠 고민한 끝에 대한민국 제1호 가수가 되었다는 사실. 12월 15일 오늘은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가 귀스타브 에펠의 생일인데요. 자유의 여신상 내부를 설계하고 파리의 상징 에펠탑을 건축했습니다. 에펠탑은 프랑스가 프로이센 전쟁에서 독일에게 패한 치욕을 만회하고 프랑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전시할 목적으로 세워졌는데요. 원래는 20년간 설치했다가 해체할 계획이었습니다. 에펠탑은 건축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수많은 항의가 있었는데요. 저 흉측한 철골탑이 무너지면 파리 사람들 다 죽을 거야. 철골뼈대만 앙상한 저런 흉물이 파리에 있는 걸 참을 수 없어. 에펠탑 공사가 시작하자 꼴도 보기 싫다며 파리를 떠난 예술가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의 대문호 모파상. 풍경을 해친다며 에펠탑 건축을 반대했으며 얼마나 싫어하는지 에펠탑이 안 보이는 방향으로 창을 낸 집에서 살 정도였습니다. 모파상이 자주 가는 식당이 있었는데요. 모파상 씨, 그 집 요리가 아주 훌륭한가 봐요. 파리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장소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라네. 심지어 모파상이 죽고 나서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모파상의 동상도 에펠탑과 등을 돌린 방향으로 세워졌다는 사실. 에펠탑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은 169m의 워싱턴 기념탑이었는데요. 에펠탑의 높이는 무려 300m. 거의 2배 정도 높은데요.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300m를 돌파한 것도 에펠탑이 최초입니다. 1930년 높이 319m의 뉴욕 크라이슬러 빌딩이 세워지기 전까지 에펠탑은 41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는 사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에펠탑에 대한 반대 여론 때문에 거액의 세금으로 에펠탑을 건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는데요. 건설 비용의 20%만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에펠이 모두 맡았습니다. 20%만 지원받고서도 건축을 수락한 이유는 에펠탑이 완공된 후 20년간 독점 운영권을 가진다는 협약 때문인데요. 에펠은 탑의 입장료와 임대 수익으로 3년 만에 건축비 전액을 회수하고 이후에도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에펠탑은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자
불멸의 예술작품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란 사실. 2017년 영국은 10파운드 지폐의 모델을 바꾸는데요. 구렛나루 수염이 가득한 과학자 찰스 다윈에서 모자를 쓴 젊은 여성으로 바꾸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독서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소설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10파운드 지폐의 새로운 모델은 오만과 편견을 쓴 작가 제인 오스틴. 12월 16일 오늘은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 제인 오스틴의 생일인데요. 대표작 오만과 편견을 포함하여 단 6편의 소설로 200년 동안 전 세계 독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라는 찬사가 전혀 과하지 않는데요. 영국 BBC 방송이 진행한 설문조사 지난 1000년간 최고의 문학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서 셰익스피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 하지만 제인 오스틴이 생전에 전혀 유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유명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름을 지우고 익명으로 소설을 출판했기 때문입니다. 1811년 그녀가 처음 출판한 소설 이성과 감성의 작가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By a lady, 어떤 숙녀가. 두 번째로 출판한 소설 오만과 편견의 작가란에는 이성과 감성을 쓴 작가가. 세 번째로 출판한 소설 맨스필드 파크의 작가란에는 이성과 감성, 오만과 편견을 쓴 작가가. 그리고 그녀가 쓴 나머지 3권의 소설 엠마, 노생과 사원, 설득에는 오만과 편견을 쓴 작가로만 표기합니다. 제인 오스틴이 익명으로 소설을 발표한 데는 시대적 편견과 차별 때문인데요. 당시 여성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고 도서관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없던 시절이기에 회원 전용 도서관을 이용해야만 했는데요. 여성에게는 도서관 회원 자격을 금지했다는 사실. 그렇다면 제인 오스틴은 어떻게 독서를 하고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요? 성공의 목사였던 아버지의 서재 때문인데요. 500권 이상의 책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서재에서 독서에 빠져있던 제인 오스틴의 가장 큰 즐거움은 자신이 쓴 글을 가족들 앞에서 들려주는 일이었다는 사실. 독서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12월 17일) 오늘은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이며 음악의 성인, 악성이라 불리는 작곡가 베토벤의 생일인데요. 밤밤밤밤 밤밤밤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베토벤 운명의 도입부는 음악 역사상 가장 유명한 4개의 음정인데요. 운명이 처음 작곡될 당시 베토벤의 비서가 1악장부터 왜 이렇게 강렬하게 시작하는지를 물어보는데 베토벤은 이렇게 답합니다. 운명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니까. 그러고 보니 정말 문 두드리는 소리 같지 않나요? 똑똑똑똑 똑똑똑똑. 운명이 찾아왔소이다. 거부하지 말고 운명을 받아들이시오. 베토벤은 운명을 작곡할 당시 청력을 잃어가며 음악가로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자신에게 찾아온 가혹한 운명에 굴하지 않고 운명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음악으로 증명했습니다. 운명을 작곡하는 데 무려 5년이 걸렸는데요. 베토벤은 모차르트처럼 교향곡 한 곡을 몇 주 만에 뚝딱 써내려가는 천재는 아니었다는 사실. 하지만 베토벤은 노력하는 천재였는데요. 완벽주의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토벤의 악보 뭉치를 보면 그 유명한 도입부 빰빰빰빰조차 수십 번을 고쳐 쓴 흔적이 가득한데요. 놀라운 건 베토벤은 어두운 주제를 가진 운명을 작곡하는 동안에도
부드러운 주제를 가진 교향곡 6번 전원을 동시에 작곡하고 있었다는 사실. 베토벤은 운명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씨름하면서도 한음 깎아내듯 작곡에 임했던 것. 운명이 극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조성 변화에 있는데요. 곡의 시작은 C단조로 전개하지만 마지막 4악장에 이르면 C장조로 바뀝니다. 이는 단순히 곡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베토벤의 인생 철학이 반영된 것인데요. 그의 좌우명은 고통을 뚫고 승리로 나아간다. 재밌는 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많이 연주된 곡이기도 한데요. 도입부 빰빰빰바를 모스부호로 바꾸면 승리의 V, 빅토리라는 뜻. 군인들 사이에서 운명은 승리의 교향곡으로 통했습니다. 불멸의 교향곡 운명은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외침이 아닐까요? 고통을 뚫고 승리로 나아간다. 12월 18일 오늘은 헐리우드 영화 산업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대중성과 예술성 모두 최고라고 평가받는 감독, 영화계의 황제로 불리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생일인데요.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1975년 28살에 만든 영화 조스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역사상 최초로 1억 달러 수익을 달성했는데요. 이후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E.T., 주라기 공원 시리즈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흥행 보증 수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4년 영화 쉰들러 리스트로 아카데미 8개 부분을 수상하며 예술적 성과도 인정받는데요. 1998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다시 한 번 더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하며 20세기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헐리우드의 살아있는 전설 스티븐 스필버그도 영화학교 입시를 3번이나 낙방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46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스필버그는 어렸을 때 8mm 카메라를 가지고 놀았는데요. 13살 때 이미 가족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17살 때는 $500를 들여 각본, 촬영, 연출까지 하며 만든 영화를 동네 극장에 3일간 개봉했는데요. $501를 벌어 $1 수익을 남겼다는 사실. 스필버그는 고등학교 시절 평균 C학점이었는데요. 수줍음도 많고 성적도 엉망이라 학교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스필버그는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 미국 최고의 영화학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영화과에 지원하는데요. 무려 3번이나 낙방했다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반 때 내신 성적 미달로 낙방. 다음 입시에서 성적을 보충했지만 또 낙방. 여름 계절 학기까지 이수하고 다시 지원하지만 또다시 낙방. 결국 영화과에 입학하는 걸 포기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전자예술학과에 진학하는데요. 대학을 중퇴하고 22살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인턴으로 들어가 현장에서 영화를 찍으며 감독으로 성장했다는 사실. 재밌는 건 스필버그를 3번이나 떨어뜨린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은 훗날 스필버그 영화 업적을 기리며 명예학위를 수여하는데요. 캠퍼스 내 건물 하나를 스티븐 스필버그 빌딩으로 이름 붙였다는 사실. 대학 학위보다 중요한 건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일이란 사실. 12월 19일 오늘은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민가수이자 샹송의 여왕 에디드 피아프의 생일인데요. 프랑스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중요한 뮤지션으로 평가받습니다. 에디드 피아프의 본명은 에디트 지오반나 가시옹인데요. 피아프는 작은 참새라는 뜻을 가진 예명입니다. 피아프, 작은 참새라는 예명을 사용한 데는 그녀의 왜소한 키 때문인데요. 에디드 피아프의 키는 142cm라는 사실. 하지만 그녀의 키가 왜소한 이유가 유전적인 이유가 아니라 유년 시절의 불행 때문이란 사실을 아시나요? 1915년 파리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피아프는
태어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았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아기가 울면 젖병에 포도주를 섞여 먹이거나 아기를 씻지도 않고 방치했습니다. 삐아프는 매춘업소의 포주였던 할머니에게 맡겨지는데요. 비위생적인 환경과 상습적인 영양결핍으로 3살 때부터 각막염을 앓아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삐아프는 7살이 넘어서야 시력을 회복해 처음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대가 되자 삐아프는 거리에 고개사인 아버지를 따라 거리 공연을 다녔는데요. 아버지가 고개하는 동안 삐아프는 노래를 부르고 돈을 거뒀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성장한 삐아프는 청소년 시절에도 영양실조 상태였는데요. 극심한 추위로 인해 류머티즘까지 더해져 그녀의 신체는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녀는 17살에 아기를 출산하지만 그녀의 아기 또한 영양실조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른이 되기 전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이 그녀만 쫓아다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파리의 거리에서 매일 우렁차게 노래합니다. 142cm의 작은 요정 삐아프의 노랫소리가 파리의 거리에서 매일 울려 퍼지자 파리의 사람들은 에디트 삐아프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노래하는 참새처럼 파리의 거리에는 에디트란 참새가 살고 있어요. 에디트 삐아프, 그녀의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요,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게 베푼 선행도 내게 가한 악행도 모두 상관없어요. 난 0에서 다시 시작할 거니까. 왜냐면 내 삶도 나의 기쁨도 오늘 당신과 함께 다시 시작할 거니까요. 20세기 서사극 이론을 창시한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르투로 우위의 출세라는 희곡을 집필합니다. 뒷골목의 작은 갱단의 두목 아르투로가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성장하여 사회 전체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히틀러를 풍자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연극 아르투로 우위의 출세는 히틀러의 출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브레이트는 연극을 통해 히틀러의 출세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일어나버린 역사에서 만약을 질문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2차 세계대전이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집단 학살 홀로코스트라면 얘기가 다를 것입니다. 만약 히틀러의 출세를 막을 수 있었다면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1924년 12월 20일 오늘은 미넨 폭동을 일으킨 히틀러가 단 9개월 만에 조기 석방된 날인데요. 미넨 폭동이란 1923년 11월 히틀러와 극우단체들이 일으킨 무장 쿠데타입니다. 히틀러는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을 이끄는 무솔리니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무장 쿠데타를 일으켜 독일 정권을 장악하려 했는데요. 다행히 쿠데타가 확산되기 전에 제압되어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쿠데타는 국가 내란죄에 해당하기에 법대로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아야 했는데 독일 사법부 판사들은 히틀러에게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국가내란범 히틀러에게 내린 판결은 금고 5년. 놀라운 건 감옥에 수감된 이유인데요. 히틀러는 독방이 아닌 쾌적한 방을 사용하고 감옥에서 개인 비서를 거느리며 맥주를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는 9개월 동안 무려 330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정치활동을 했다는 사실. 히틀러는 감옥 안에서 자서전 나의 투쟁을 집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요. 9개월 만에 모범수라는 이유로 조기 석방됩니다. 만약 히틀러가 국가내란죄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면, 만약 히틀러가 조기 석방되지 않았다면
히틀러의 정치적 상승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 이들이 독일 판사와 사법부라는 사실. 현존하는 배우 중에서 가장 많은 흥행을 기록한 배우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사무엘 잭슨. 2024년 3월 기준으로 사무엘 잭슨은 모든 헐리우드 배우들을 통틀어 역대 흥행 성적 1위를 기록했는데요. 주연과 조연 출연작만 합쳐도 140억 달러이며 그가 출연한 모든 출연작을 다 합치면 무려 270억 달러란 사실. 27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조 원인데요. 헐리우드의 수많은 슈퍼스타들을 제치고 사무엘 잭슨이 역대 1위의 흥행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건 50년 동안 주연과 조연을 가리지 않고 150편이 넘는 영화를 찍었기 때문이란 사실. 하지만 놀라운 건 현재 헐리우드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무엘 잭슨도 약 20년에 가까운 오랜 무명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48년 미국 테네시주에서 태어난 사무엘 잭슨은 아버지가 집을 떠나 아버지 없이 성장했는데요. 아버지를 만난 순간은 평생 2번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는데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 잭슨은 어릴 때부터 심각한 말더듬증을 앓았는데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1년간 말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사무엘 잭슨은 말더듬증을 욕설을 섞어 말해서 치료했다고 하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사무엘 잭슨은 해양생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대학에서 해양생물학을 전공하다가 우연히 대학 연극 수업에서 연기를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기의 재미를 알아버린 그는 본격적으로 연기를 하기 위해 극단을 만드는데요. 극단 이름은 Just Us. 연극을 하며 본격적으로 연기의 세계에 뛰어듭니다. 사무엘 잭슨이 영화에 데뷔한 건 1972년이지만 이후 몇 년간은 대사가 거의 없는 단역만 출연했는데요. 연극 활동을 하며 연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은 건 첫 영화에 출연한 지 19년이 지나서인데요. 스파이크 리 감독의 1991년작 정글 피버. 칸 영화제 나무조연상을 받으며 오랜 무명 시절을 끝내버립니다. 오늘날의 사무엘 잭슨을 만든 건 성실함인데요. 칸 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받았지만 자신을 높이지 않고 매년 5편 이상의 영화에 꾸준히 출연합니다. 한결같이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미덕이란 사실. 한글의 뜻을 아시나요? 한글에서 한자는 순우리말인데요. 뜻풀이를 하면 크다, 위대하다, 하나되다, 으뜸이다, 바르다 라는 뜻을 가졌으며 우리 민족이란 뜻의 한결의 한국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은 위대한 글, 하나된 글, 으뜸 가는 글, 한결의 글. 12월 22일 오늘은 우리말에 한글이란 이름을 처음 붙인 학자이자 한국어 문법을 최초로 정리, 한글 보급을 위해 평생을 바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 주시경의 생일인데요. 한글을 만든 이가 세종대왕이라면 한글을 보급한 이는 주시경이란 사실. 1876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주시경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훈장으로 있는 서당을 다니며 한문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말은 본바탕이고 한문은 음을 빌렸을 뿐이다. 근데 왜 우린 본바탕인 우리말을 배우지 않으면서 빌려 쓰는 한문만 배울까? 청년이 된 주시경은 배제학당에 입학하는데요. 한글을 가르치는 헐버트 박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문자예요. 근데 왜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 보석 같은 글을 놔두고 배우기 어려운 한자만 붙들고 있나요? 크게 깨달은 주시경은 우리말을 부르는 호칭을 한글로 바꾸는데요. 한글이라 부르기 전까지는 언문, 암글, 아해글로 불렸습니다.
언문이란 입으로 떠드는 상스러운 말, 암클이란 여자들이나 쓰는 글, 아에글이란 아이들이나 쓰는 글, 한글은 으뜸 가는 한겨레의 글.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주시경은 일주일에 무려 40시간씩 강의를 다녔는데요. 상동청년학원, 이화학당, 배재학당, 보성학교, 숙명여고 등 서울 시내 20개 학교를 순회하며 강의합니다. 대중교통도 없던 시절이라 여러 학교를 뛰어다녀야만 했는데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쉼없이 뛰어다니며 가르치는 일에만 너무 열중한 나머지 주시경은 37이란 너무 이른 나이에 갑자기 요절했는데요. 주시경의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조선어학회를 세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인데요.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이 한글 보급에 헌신했기 때문이란 사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는 안개가 많이 끼는 도시 이포가 등장하는데요. 현실에는 없는 가상의 도시입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엔딩 크레딧에는 정훈이의 노래 안개가 나오면서 영화의 감동을 더욱 고조시켜주는데요. 원래 이 곡은 소설가 김승옥의 단편소설 무진기행을 영화로 만든 영화 안개의 테마곡이란 사실. 12월 23일 오늘은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등단한 작가 김승옥의 생일인데요. 1962년 22살에 단편 생명연습으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하였으며 25살에 한국문학 최고의 단편소설로 꼽히는 무진기행을 발표했습니다. 김승옥의 단편 무진기행에는 안개가 많이 끼는 도시 무진이 등장하는데요. 현실에는 없는 가상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 안개가 많이 끼는 도시 이포는 김승옥 작가의 소설 무진기행에서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진이란 한자를 풀이하면 안개무, 나루터 진, 안개가 끼는 나루터. 무진기행은 발표와 동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소설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서울역이나 청량리역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무진으로 가는 기차표 주세요. 젊은이도 그놈의 무진기행이란 소설을 읽고 온 모양이군. 돌아가. 무진이란 기차역은 없다고.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무진기행은 1967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영화 제목은 안개. 소설 무진기행은 오늘날까지도 작가가 되기 위해 가장 많이 필사하는 작품입니다. 문장 일부를 소개해드리자면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뺑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내 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12월 24일 오늘은 짠!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를 성탄절 하루 전날이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사실. 오늘날에는 밤 12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지만 고대에는 해지는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는데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5절. 그러니까 12월 24일 저녁부터 12월 25일 저녁까지가 크리스마스였다는 사실. 따라서 12월 24일 밤에는 전통을 계승하여
가톨릭에는 성탄 축일 미사를 드리며 기독교에서도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난 사건 중에는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정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연합군은 좁은 참호에 갇혀 대치 중인 상태였습니다. 총알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전장은 수천 명의 시신이 며칠간 방치될 정도로 끔찍했는데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누군가 참호 밖으로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올리고 등불을 밝혔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군인들은 처음엔 함정인 줄 알고 경계했으나 순수하게 누군가 크리스마스를 축복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란 걸 알고는 캐롤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캐롤이 끝나고 전장 어디에선가 울려 퍼지는 외침소리. 너희가 쏘지 않으면 우리도 쏘지 않겠다. 크리스마스 아침, 무기를 버리고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로를 죽이려고 마주했던 전장에는 기적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총이 아니라 담배와 초콜릿을 손에 든 군인들이 아군과 적군 구분 없이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수습하지 못한 동료들의 시신을 묻어주고 아군 적군 구분 없이 합동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양측 군사령부는 격분하는데요. 적군과 내통하는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겠다. 분노에 찬 명령이 떨어졌고 크리스마스 정전은 하루 만에 끝나고 맙니다. 지휘관들은 이날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크리스마스 때마다 대규모 포격을 명령했다는 사실. 당시 참전한 군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끼리 전쟁을 결정할 수 있었다면 크리스마스에 전쟁은 끝났을 것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요. 오늘 하루 가장 많이 사용할 단어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유래와 뜻을 아시나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인데요. 크라이스트는 고대 그리스어인 크리스토스에서 유래한 단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는데요.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바꾼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란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 메시아도 자주 들었을 텐데요. 사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고대 유대인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토스와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메시아는 크리스토스로 사용된 건데요.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메시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모두 같은 뜻이란 사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에서 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마스는 라틴어 미사에서 유래했는데요. 영어로는 미션, 파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잉? 미사요? 혹시 성당에서 주일 미사 드린다는 그 미사랑 같은 뜻인가요? 네, 같은 뜻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배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라는 라틴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성당을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은 미사가 끝날 때마다 신부님들이 이런 문장을 외치는 걸 들으셨을 텐데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라틴어로는 이테 미사 에스트. 고대 로마 시절부터 사용한 문장이니 무려 2000년 가까이 반복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사실 미사라는 전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미션, 파견을 실천하고 있는 것. 이테 미사 에스트. 성경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에 전파하고 실천하세요.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파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 세상으로 파견한 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란 뜻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요. 예수님을 파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라이스트마스. 하루에 20번도 넘게 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집, 회사, 카페 테이블마다 펼쳐진 수많은 노트북. 오늘날 컴퓨터는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도구인데요. 컴퓨터를 최초로 구상하고 발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2월 26일 오늘은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19세기 영국의 수학자 찰스 베비지의 생일인데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최초의 기계식 컴퓨터를 발명했습니다. 1791년 영국 런던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베비지는 어릴 때부터 여러 명의 가정교사에게 교육받았는데요. 기계 고치는 일과 수학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19살에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하는데요. 이미 독학으로 최신 수학 이론을 다 배웠기에 자신보다 수학을 모르는 대학 교수들에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대학 수업에 실망한 베비지는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학회를 결성하는데요. 낡은 수학 체계를 타파하고 새로운 수학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대학 시절의 반항적 기질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혁신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 지치고 실수한다. 단순히 반복 계산하는 수학은 인간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기계에게 맡기면 어떨까? 19세기에는 소형 계산기가 없었기에 항해, 건축, 천문학 등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때마다 수학자들이 미리 계산한 수학표를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틀린 답이 너무 많았던 것. 더 심각한 건 수학표 데이터가 너무 많아 어떤 게 맞고 틀렸는지를 확인하려면 결국 몽땅 다 계산해야 했던 것. 수학표를 만들고 고치는 일이 수학자의 일이 아니라고 확신한 베비지는 복잡한 함수도 계산할 수 있는 차분기관과 컴퓨터의 조상에 해당하는 해석기관을 설계합니다. 특히 해석기관은 역사상 최초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과 계산하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계했는데요. 베비지의 설계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CPU입니다. 베비지가 던진 질문 하나가 컴퓨터 혁신을 일으킨 것처럼 AI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혁신은 계산이 아니라 질문이란 사실.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매일 별을 관측하고 기록해야 하니 당연히 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천문학자가 심각한 시력장애를 앓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2월 27일) 오늘은 17세기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의 생일인데요. 현대 천문학의 아버지이자 천체 역학의 창시자로 평가받습니다. 케플러는 행성운동을 분석한 후 행성운동의 법칙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천문학 시대를 열었는데요. 아니, 심각한 시력장애를 앓았다면서요? 어떻게 천문학이 가능하죠? 1571년 신성 로마 제국에서 태어난 케플러는 칠삭둥이 미숙아로 태어나는 바람에 체격이 작고 병약했는데요. 4살 때 천연두까지 앓는 바람에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후유증으로 사물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를 앓았는데 복시란 사물이 하나로 보이지 않고 여러 개의 사물로 겹쳐 보이는 증상입니다. 별을 관측해야 하는 천문학자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장애인데요. 스스로 별을 관측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케플러는 당대 최고의 시력을 가진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를 찾아갑니다. 선생님이 20년간 별을 관측하고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눈이 되어 주십시오. 선생님이 측량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고 분석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직접 관측할 순 없었지만 브라헤가 관측한 숫자 데이터만 가지고 케플러는 그 누구보다 정밀하게 행성의 이동을 분석하는데요. 선생님이 잘못 기록했을 리가 없는데 왜 화성의 궤도는 각도 오차가 발생하지? 화성의 궤도를 밝히기 위해 무려 6년간 수천 페이지의 계산을 반복한 후 마침내 깨닫습니다. 이럴 수가. 행성의 궤도는 원이 아닌 거야. 태양계 모든 행성의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면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져. 별을 볼 수 없었지만 수학에 의해 별의 움직임을 매일 추적한 케플러.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직접 보지 않아도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2020년) 뉴욕타임즈는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배우 25명을 설문조사하는데요.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중에서 영예의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덴젤 워싱턴. 12월 28일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흑인 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덴젤 워싱턴의 생일인데요. 매년 실시하는 미국인이 사랑하는 배우 순위에서 여러 번 1위를 달성했으며 3위 아래로는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덴젤 워싱턴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98년의 역사를 가진 아카데미 시상식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영화제지만 인종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연기주연상을 받은 흑인의 비율 때문입니다. 아카데미 영화제 98년의 역사 동안 남우주연상을 받은 흑인 배우는 5명, 여우주연상을 받은 흑인 배우는 1명뿐이란 사실. 덴젤 워싱턴은 아프리카계 흑인 배우로는 38년 만에 2번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덴젤 워싱턴의 아카데미 주연상 수상은 단지 배우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흑인 배우들의 위상을 격상시킨 사건으로 여겨지는데요.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에 무려 9번 선정되었으며 주연상과 조연상 모두 수상했다는 사실. 덴젤 워싱턴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화에서 흑인 배우들은 전형적인 역할만 연기했는데요. 백인 주인공을 도와주는 친구로 나오거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쉴 새 없이 수다를 떠는 역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덴젤 워싱턴은 흑인도 충분히 지적이고 섬세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연기력으로 증명했는데요. 셰익스피어와 안톤 체홉, 몰리에르 등 전통 연극 무대에서 연기 실력을 쌓았다는 사실. 온라인에서 연기를 배울 수 없습니다. 연기를 배우고 싶다면 무대로 돌아가세요. 아주 작은 극장이라도 찾으세요. 무대 끝에서 창을 들고 서 있는 역할이라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무대에 서야 합니다. 연극은 배우의 근육을 단련하는 곳입니다. 매일 밤 같은 대사를 관객 앞에서 처음 뵙는 것처럼 연기하는 반복 훈련은 배우에게 엄청난 정신력과 집중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연극은 당신을 배우로 성장시켜줄 것이고 준비가 되었을 때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12월 29일 오늘은 문화예술의 토대를 개척한 지성인이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선생의 생일인데요. 문화평론가이자 대학 교수, 언론인이자 국문학자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문화부 장관 시절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립했는데요. 그 누구보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전 세계인을 감동시킨 굴렁쇠 소년도 이어령 선생의 아이디어인데요. 사실 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 작품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캔버스 전체를 꽉 채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화가 사인을 그림 위에 하지요. 우리 선조들은 비단폭에 선 하나 긋고 꽃 몇 송이만 그립니다. 공백이 많아 시를 쓸 수 있어요. 초록색 잔디 위에 굴렁쇠 굴리는 아이를 붓이라 생각하고 선 하나 그은 거예요. 이어령 선생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강연하고 책을 썼는데요. 에세이 눈물 한 방울과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남겼습니다. 배꼽은 내가 타인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증거물이에요. 지금은 막혀 있지만 과거엔 뚫려 있었죠. 타인의 몸과 내가 하나였다는 것. 배꼽은 그 진실의 흔적이에요. 나와 남을 이어주는 건 피도 아니고 땀도 아닙니다. 바로 눈물이에요. 피는 내 몸에서만 돌고 땀은 노동의 대가이지만 눈물은 남을 위해 흘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사람들은 럭셔리한 삶을 잘못 알고 있어요. 럭셔리한 삶, 가장 부유한 삶이란 이야기가 있는 삶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예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산 게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야 깨닫는 건 모든 게 선물이란 겁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분명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두 선물이었어요. 내가 벌어서 산 게 아니었어요. 선물로 받은 생명처럼 내 힘으로 이루었다 싶은 게 전부 다 선물이었어요. 12월 32일 오늘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그 어떤 날보다 특별하고 경건한 날인데요. 필리핀 독립운동의 아버지이자 국민영웅 호세 리자를 추모하는 리자르 날이기 때문입니다. 1898년에 제정된 리자르 날은 필리핀 역사상 최초의 국경일이기도 한데요. 필리핀이 호세 리자를 기리는 까닭은 스페인에게 무려 333년이나 식민 지배를 당한 필리핀에게 독립의지를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1565년부터 시작된 스페인의 필리핀 식민 지배는 가혹한 수탈과 차별의 역사였는데요. 필리핀이란 국가 이름도 스페인의 국왕 필리페 2세의 이름을 따서 강제 명명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당시 스페인은 필리핀을 라스 이슬라스 필리피나스라고 불렀는데요. 뜻풀이를 하면 황제 필립의 섬들, 필리핀이라는 이름부터가 식민지 차별과 수탈의 뜻을 가졌다는 사실. 1861년 필리핀에서 태어난 호세 리잘은 의사가 되기 위해 스페인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당시 필리핀 식민지배의 모순과 부패를 폭로하는 소설 나를 건드리지 마라를 집필하였습니다. 리잘의 소설은 스페인인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필리핀인들을 차별하는 내용을 다뤘는데요. 스페인의 지식층과 학생들 사이에 소설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필리핀 식민 통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호세의 소설은 불온서적이 되어 출판이 금지되고 스페인 정부로부터 강제 추방되어 필리핀으로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에 돌아온 리잘은 필리핀 민족 동맹을 결성하고 스페인 식민 통치 비판에 나섰는데요. 300년 넘게 너무 긴 세월 동안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 필리핀인들의 무너진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계몽 활동에 앞장섭니다. 리잘이 쓴 책들은 필리핀인들에게는 마치 독립을 위한 성경처럼 읽혀졌는데요. 스페인 총독부는 리잘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필리핀 혁명을 위한 무장투쟁의 배후로 지목하고 그를 공개 총살하였습니다. 하지만 리잘의 죽음은 필리핀인들에게 독립의지를 불사르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죽음 2년 후인 1898년에 필리핀은 독립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전하여
필리핀을 미국에 팔아넘깁니다.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자마자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데요. 1946년이 되어서야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냅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 필리핀은 영원히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꽃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디에나 꽃이 피어있다. 색채의 마술가로 불리는 화가 앙리 마티스가 남긴 말인데요. 12월 31일 오늘은 마티스의 생일입니다. 마티스는 피카소와 더불어 20세기 시각예술의 혁명을 이끈 화가로 평가받는데요. 마티스가 예술을 전공하지 않은 평범한 법원석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869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마티스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 원하는 아버지의 바람으로 법대에 진학했는데요.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원 서기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 병상에 눕게 되는데요. 당시엔 의료기술이 좋지 않아 맹장염에 걸리면 최소 4주 이상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티스의 어머니는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던 아들이 안쓰러워 물감 상자를 선물하는데요. 물감 상자를 손에 쥔 순간 난 이것이 내 진짜 인생이 될 거란 걸 알았다. 마치 천국을 발견한 것처럼 색채 속으로 뛰어들었다. 병상의 지루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시작한 그림 그리는 취미가 마티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사실. 마티스는 법원 일을 그만두고 파리로 가서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하는데요. 인생의 스승 구스타브 모로를 만납니다. 모로는 마티스에게 조언하는데요. 마티스, 매일 루브르 박물관에 가게나. 거장들의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고 똑같이 그려보게나. 다만 베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생동감을 느껴보게나. 1905년 마티스는 모자를 쓴 여인을 발표하는데요. 얼굴에는 초록색을, 머리카락에는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 비평가들은 마티스의 그림을 보고 경악하는데요. 저딴 건 짐승이나 그리는 그림이야. 악평을 하며 짐승, 야수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마티스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야수파로 활동했다는 사실. 마티스는 하나의 양식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요. 70이 넘는 나이에 암 판정을 받고 2번의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 붓을 쥘 수도 없게 되는데요. 마티스는 붓 대신 가위를 들고 색종이를 오려붙이며 생의 마지막 걸작들을 완성했다는 사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자신만의 꽃을 피운 예술가 마티스. 보고자 한다면 꽃은 어디에나 피어 있어요.